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암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요.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조기 검진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암 환자의 삶의 질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네. 오늘 TV메디컬 약손에서는 국내 발병률이 높은 이 암의 수술 방법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수술 이후의 건강 관리까지 세심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는요. 위장관외과의 박기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화불량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흔히들 좀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를 하는 위장 관련 질환들입니다. 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위장 계열들이 스트레스에 유독 취약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스트레스는 사실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위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장의 그 점막 손상은 우리 몸에 공격하는 인자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인자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인자들이 불균형이 생겼을 때 위 점막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 인자 중에 하나가 위산이 될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 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공격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토록 예민한 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위중한 질환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위암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수술이 잘 돼서 빨리 일상으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자나 뭐 가족들은 모든 바람이 그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술 후의 건강 관리 그리고 삶의 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당장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떨어지게 되고 삶의 질이 그로 인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계셔서 사실 첫 1년 동안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저희가 영양 공급이라든지 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조기 위암이 많아지다 보니까 장기 생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암 수술과 또 수술 후에 건강 관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암 발생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위암이 한국인들이 유독 좀 취약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 순위가 위는 이제 4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속하고 있고 성별로 보시게 되면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2위에 네. 되어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갑상선계 질환이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가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암 발생자 수를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위암이 조금 더 이렇게 주는 그런 양상이지만 여전히 2020년에 보시게 되면 4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2019년 위암 발생률이 11.6%로 3위, 그리고 2020년에는 10.8%로 현재 4위, 뭐 한 단계 근소한 차이다 한번 내려와 있는데 발생률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위암의 요인
유발 요인으로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이라든지 그리고 조기에 검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염장식품 같은 것들을 줄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이런 발생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줄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을 위험 네. 요소로 짚어주셨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져서 네.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회식 때 뭐 술잔을 돌린다든가 네. 아니면은 찌개 같은 거를 다 같이 이제 가족이 먹거나 했을 숟가락 때 담아서 먹고 하죠. 그렇죠. 예. 누군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경로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또 말씀하신 그 염장식품이 많이 위험 인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인자는 위험 인자로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50% 정도는 감염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식습관을 하는 그러한 가족 간의 전염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염장식품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사실 매운 음식에 관해서는 아직 모든 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제균요법을 해서 치료를 하시고 좀 덜 짜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운 음식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짠 음식은 분명 일정 부분 위험 요인을 가지고 네, 있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모든 질환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외에도 뭐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외 위험 인자들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외에 뭐 위험 인자들은 뭐 가족 요인, 유전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뭐 이런 하나의 원인 때문에 제가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꼭 어떤 뭐 가족 때문에 제가 생겼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거만 해도 암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또 진단 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으로 생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모든 암의 5년 생존율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5년 생존율 보시면 이제 예전에 90년대에서는 40%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는 70%까지 그런 생존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위암 특수하게 저희가 살펴보면 90년대보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와서는 34% 정도 이렇게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년 생존율 그 이후에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요 암종별로 국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그 생존율이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와 일본, 동아시아가 특히 위암에서 선구적인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 위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현대인들은 위장 질환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위암과 위장의 건강을 위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염, 위궤양에 좀 시달리고 괴로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이 위염이나 위궤양이 위암으로도 진행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위염이라는 것은 위 점막에 이제 염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네. 화생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위염들은 위암의 그런 이제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있어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그런 제균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위궤양은 어떻게 돼요? 네,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암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뭐 본인 몸에 대한 증상을 좀 파악을 하시고 혹시나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내시경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암 발생률이 과거에는 말입니다. 중장년층, 특히나 어르신들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요. 젊은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이 전이 속도가 빠르다 네.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뭐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이 좀 불편하거나 또는 내지는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조금 가볍게 넘기거나 임의로 약을 그냥 복용하시고 버티는군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한 뭐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검진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암이 발생되었더라도 좀 그냥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이게 좀 사망률이 좀 높을 뿐이지 사실은 또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암이 발생하면 빨리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약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요. 네. 소화제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소화제가 위에게 부담을 주진 않을까? 네. 혹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의 어떤 질환으로 네.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소화제 좀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도 아시다시피 과복용하면 기간을 오랜 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게 이제 어떤 질환과 딱 연관이 돼 있다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내지는 조금 불편한 게 있다. 바로 약을 드시는 것보다 뭐 진단을 먼저 한번 받으시고 또 그에 맞춰서 의사 처방대로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암과 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속이 더부룩하거나 좀 체한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일단 소화제부터 그렇죠. 네. 사 드시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병원 가보니 위암을 진단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이 위암을 사전에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 징조가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위암을 느낄 수 있는 징조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사실은 대부분의 위암 환자분들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증상이요? 네.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증상이 그냥 소화가 좀 안 되고 예. 조금 더부룩하고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기 위암에서는 저희가 진단할 당시에 환자분들께 증상이 있냐고 여쭤봐도 증상이 특별히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는 보시면 이렇게 유문부, 위체부, 분문부, 저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생기는 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3등분해서 저희가 구분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위에 상부 3분의 1에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위암이 조기인 경우에는 저희가 근위부 위 절제술, 위쪽에 3분의 1만 절제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가장 많이 생기는 위 하부 3분의 1에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원위부 위 절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병이 생겼을 때 병의 진행 정도가 진행성 위암이다라고 하면 위를 전체를 절제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수술 범위는 진행 정도보다는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근위부와 원위부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말인가요? 네, 요것은 원위부는 위에 먼 쪽, 위에 아래쪽의 3분의 1을 절제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위에 가까운 쪽 3분의 1을 절제할 때는 근위부 위 절제술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얼마나 절제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조기에 발견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 전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조기 위암이라도 병변이 깊지는 않지만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를 침투는 많이 안 했지만 범위가 넓게
상부, 중부, 하부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암을 없애기 위해서 위 전체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절제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위를 살리는 방법을 항상 그렇죠.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수술법이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하부 위암일 때 시행하는 원위부 위 절제술 어떤 방법으로 좀 위의 기능을 살려내시냐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수술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원위부 위절제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위부 위절제술은 위 하부의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를 절제를 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절제를 하고 난 뒤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재건 방식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위와 십이지장을 바로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위하고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문합 재건 방식을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를 앞서 보신 그 기구를 가지고 위하고 지금 보시는 십이지장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다시 음식물을 드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위암 수술 후의 재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제 단계는 이미 지나서 네, 절제는 예. 했고 이 부분이 위가 되고 이 부분이 십이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위와 십이지장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위하고 소장을 연결하는 그런 문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남아있는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십이지장과 달리 이거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동 문합기를 가지고 소장과 위에 있는 부분들을 연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하. 되고요.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스테이플러를 찍는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소장을 지금 연결을 해서 공통 구멍을 만들었고요. 예. 이 구멍을 넣었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봉합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 봉합 부위가 완전히 안정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이제 수술 마치고 저희가 또 들어가서 이 암을 볼 수는 없으니까 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통은 위하고 소장이라든지 위하고 십이지장을 연결하고 난 뒤에 보통 다음 날부터 이렇게 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의미는 이 연결했는 부분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위부 위절제술의 재건술인데 이것은 이중 통로 문합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합술이고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 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식도고 네. 이 부분이 소장인데 소장을 가지고 이 문합 방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이중 통로라는 문합 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와서 한 번 길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중 통로로 원래 위를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네. 하나는 음식물이 내려와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통로 문합술이라는 방법을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방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식도와 소장을 연결했는 데서부터 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하고 소장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합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이고 이 부분은 소장을 먹여 살리는 장관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연결할 것을 미리 표시를 해놓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중 통로 문합수를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수술을 했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식도하고 소장이 연결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 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하고 소장을 연결했는 모습이 되고 이 부분이 소장과 소장을 연결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에서 내려와서 이쪽의 위를 통해서도 내려가고 네. 아래쪽을 통해서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중 통로로 내려간다. 그렇게 해서 이중 통로 문합술이라는 명칭이 저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네. 통로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위를 전체를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식도에서 바로 소장으로밖에 넘어가지 못하는데 상부 3분의 1의 위 수술을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위에서 뭐 비타민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살린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남아있는 위의 기능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문합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의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섭취한 음식물 내지는 네. 그 영양분이 네. 알아서 위로 가고 알아서 소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예.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위로 몇 퍼센트 가느냐, 소장으로 몇 퍼센트 가느냐 이러한 일정 비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식물을 식도에서 섭취를 했을 때 바로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간 경우가 한 60% 정도 되고요. 원래 길을 따라서 위로 통해서 원래 길대로 가는 거는 한 40% 정도 된다고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중 통로 문합술을 시행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남아있는 위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위를 확인을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 통로 문합수로 내시경 소견인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식도하고 소장이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한 10에서 15cm 정도 더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위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혹시나 남아있는 위에서 병이 생기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수술 후에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중 통로 문합수 후에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했는 사진 모습이 이 사진이고 이 부분은 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했는 그러한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구멍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다가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위 전체를 절제했다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서 위에 남아있는 위를 확인하지 않고 내시경을 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근위부 위 절제술을 했을 때 이중 통로 문합술을 한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위를 전체를 절제술을 하신 경우에는 남아있는 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전체 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이 식도하고 이 소장을 연결했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양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통로 문합술을 수술 받으신 분들은 항상 남아있는 위에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위 절제술의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식도와 네. 위가 이렇게 네. 좀 접합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따로 어떤 수술법이 있는 겁니까? 아,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문합 방법인 이중 통로 문합 방법을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식도하고 위를 연결하는 수술 방법은 없을까? 예.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중 덮개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보시면 식도하고 요 남아있는 위를 바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위하고 식도를 연결을 해서 바로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류 증상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 덮개술이라는 방식이 그 역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고안된 방식이고, 수술은 이중 통로 문합 방법을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중 덮개 문합 방법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밖에서 이중 덮개술 수술하는 방식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남아있는 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하고 식도를 연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보시는 것은 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의 부분을 저희가 구멍을 확인을 하고 위에 있는 구멍을 확인을 해서 이 두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좀 역류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식도하고 위를 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위를 확인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그런 측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 덮개술 방식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위 내시경을 하신 경우에는 원래 위 모양대로 이렇게 식도에서 바로 위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안에 있는 위를 조금 더 확인은 용이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암이 발병한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수술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암이 발병을 했을 때 수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네. 이런 방법을 먼저 쓰는데 위는 이게 조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시기 전에 방사선 또는 항암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는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 그래서 수술을 바로 하기에는 원격으로 전이도 많고 임파선도 전이가 많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보통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은 일부 저희가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위라는 장기는 조금은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방사선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파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완화요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일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앞둔 60대 환자.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돼 운이 좋았다. 위 중부 3분의 1에 약 1.5에서 2cm 정도 되는 조기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분이십니다. 오늘 수술은 위 원위부 절제술 예정이고 수술 방식은 복강경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를 잘라낼 때는 암 전이 가능성 있는 조직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 작은 크기라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병의 씨앗인 만큼 섬세한 술기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드러낸 위와 주변의 임파선 절제를 한 것을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검사에서 일기로 판단된 경우 수술 후에 다른 항암 치료 없이 5년 동안 추적 관찰 예정이고, 혹시 병변이 조금 더 깊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어 2기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흘 전 위암 수술을 받은 김상회 씨. 그 역시 건강검진을 받다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다. 만져볼게요. 예. 이렇게 만져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관으로 수술 예. 후에 이렇게 조금 진물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빼내고 있는데 이제 주머니로도 검사내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검진 시기가 되어서 검사를 했는데 악성 종양이라 해서 저는 사실상 안 믿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확정을 받고 나서 그땐
제가 어마어마한 실망을 했습니다. 폐 염증 검사에서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소량씩 드시고요. 예. 네, 자주 드시고 예. 물도 씹어 드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 부친이 위암으로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꼭꼭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리 합니다. 소식하고 천천히 꼭꼭 씹었어요. 자주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암 생존자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곳. 적극적인 암 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다. 특히 암 생존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며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전화나 다양한 문자 채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일을 예약하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1:1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암치료병원 상관없이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암 생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네, 수술 후 건강 관리, 이 삶의 질까지 되찾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일 텐데요. 그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설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보시게 되면 환자분의 포괄적인 건강, 삶의 질 척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수술하시고 나서 그런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역할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설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암뿐만 아니라 암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피로, 통증, 구토 등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맞는 그러한 척도를 설문하는 항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게 되고요. 이거에 설문을 해주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불편하신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암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이하게 맞춰진 설문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위 부위가 아픈 적이 있는지, 또 뭐 딱딱한 음식을 먹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뭐 입이 마른 적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함, 설사 이 두 가지가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술 후 1년째 최고로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 1년 동안이 환자분들이 가장 힘드시고 가장 뭔가가 불편함이 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설사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도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 췌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설사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을 좀 가려 드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든지 내지는 이 설사를 심하게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불안 요소, 그런 신체 변형, 입 마름 증상이 있으신데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요소는 가장 불안해하시는 요소는 저희가 봤을 때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술 후 1년째 환자분들이 가장 불안감을 좀 호소를 하십니다. 사실 그 1년 동안에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사 같은 것들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뒤부터는 서서히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또 불편해하시는 것이 이제 입마른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많이 여쭤봐도 이런 입마름 증상이 있을 때 뭐 크게 대처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고 하시는데
물을 좀 자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조금 더 해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변형은 이제 본인이 체중이 많이 빠졌거나 네. 내지는 뭐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장을 갔을 때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수술 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 섭취할 때 위의 기능은 저장하는 기능, 분쇄하는 기능, 배출 조절하는 기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 절제술을 시행을 한 경우에는 이런 저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분쇄 기능과 배출 조절 기능도 저하가 되게 됩니다. 위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식사 원칙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반드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20분, 30분에 걸쳐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나서는 적어도 20분 이상 앉아 계시고 한 끼 식사량을 정해서 차츰차츰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구호처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소량씩 자주 천천히. 요 세 가지를 지키시면 수술 후에 이런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식습관을 조금 더 변화를 주실 수가 있고요. 사실 뭐 60, 70 평생 식습관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변화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 외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량씩 자주 천천히 드시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찬 음식, 그거는 네. 뭐 일반적인 사람이 먹어도 배가 좀 아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수술하신 분들은 너무 자극적인 부분, 그래서 너무 기름지거나 과당이 너무 많거나 이러한 뭐 견과류, 해조류, 감 종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는 또 설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너무 과하지 않게 소량씩 드시거나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도 그렇고 근육량도 좀 이렇게 많이 네. 감소했는데 좀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라는 네. 질문 받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 여러 가지 그런 영양제도 많고, 또 뭐 운동하시는 분들 먹는 그런 프로테인 같은 것도 뭐 권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식사하시던 그런 습관에서 조금만 자극적인 걸 피하시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육류 섭취도 저희가 아예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육류도 적당하게 섭취를 하셔야 저희가 영양 불균형을 피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육류 섭취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코기 위주로 조금 기름기가 적은 것을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암세포의 활동을 네. 뭐 증가시킨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예.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쪽의 위험 요소로도 저희가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저희 위암에서는 어느 정도 섭취는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섭취하실 때 100에서 한 150g 정도 드시고 기름기가 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육류 섭취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해조류나 감 종류는 왜 안 좋은 건가요? 네. 뭐 사실 견과류, 해조류 드실 수도 있는데 많이 섭취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나 감 종류는 사실 섭취하시거나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이 성분들이 혹시나 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 종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성분들로 인해서 음식과 장 내용물, 장액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털뭉치처럼 뭉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수술이든 어떤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위나 뭐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다가 소장에 내렸는데 이 털뭉치들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내려가면은 저희가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게 막아서
장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위를 배를 절개를 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될 수도 있어서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암 수술을 했을 경우 조금은 조심해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앞서서 첫 1년 동안 이 체중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후에 보통 어떤 그러니까 체중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수술 전에 체중에 본인들이 얼만큼 저체중이냐, 정상이냐, 과체중이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준 거고요. 네. 붉은색 그래프는 수술 후에 위 전체 절제술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자기의 체중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수술 후에 정상적으로 체중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수술 전에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저기 저체중을 보시게 되면 수술 전에는 18명의 저체중이 계셨는데 위 전체 절제술을 하고 나서 저체중으로 가신 분들이 한 9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위 전체 절제술을 하고 나서 정상 범위에 있지만 저렇게 저체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후에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 방금처럼 이렇게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원래 본인 체중과 거의 비슷하신 분들 그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수술 후 체중 감소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떠한 삶의 질이 감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술 후에 체중 감소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심구토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체중이 유지됐던 분들보다 좀 더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삼킴 곤란, 통증, 역류, 식이 제한, 미각 소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체중 감소가 왔다 이렇게도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련된 그런 영양 총체적인 부분과 또 이런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쭉 듣고 있으니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환자의 건강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암 생존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이 모든 거를 혼자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암은 진단될 때부터 수술 받으시고 항암요법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치료 후에 완치 후에도 환자분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영양학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위에 대한 추적 관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위에서 암이 재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추적 관찰 당연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 이러한 그 병에 대한 직접적인 재발이라든지 전이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환자들이 지금 당장 나의 그런 삶의 질과 수술 후 영향이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존율과 관련된 것은 그러한 재발이라든지 전이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환자들 개개인한테서는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런 예상되는 삶의 질 저하라든지 체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어떠한 삶의 질 저하가 있으실 겁니다. 또 수술 후시고 얼마 정도 지나시면 체중 변화가 얼마 정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고 그런 일이 오는 거랑 예상 없이 오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호전될 수 있는 삶의 질 그리고 영양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드립니다. 언제쯤 시기가 지나면 삶의 질이 좋아지실 겁니다. 1년 정도 지나시면 체중 감소보다는 유지되시거나 증가하실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도 저희가 교육의 일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건 전부 데이터 내용이지만 환자 개개인마다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의 저하, 내가 느끼는 영양 불균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객관적인 그런 설문지, 영양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화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기력이 세져서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위암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특별히 눕거나 이런 거는 자제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위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폭식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야식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헬리코박터균을 줄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이라는 게 이제 소화계통에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거나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제 반드시 약을 복용해서 제균을 해야 됩니다. 약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2주간 복용을 하셔야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위암 수술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5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네. 6개월 전에 네.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수술 후에 식물이 올라오거나 네. 역류 증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좀 뭔가 처방이 필요하고 선생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절제술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수술 문합 방법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게 이제 역류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주무실 때 조금 베개를 한 30도 정도 올리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를 베개를 좀 높게 한다고? 예, 올라오는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권유해드리고요. 밤에 이제 주무시다가도 갑작스럽게 이제 신물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머리맡에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것들 놔두시고 수분을 좀 섭취하셔서 좀 씻어 내려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 처방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위암 수술을 한 아버지를 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아버지가 좀 잘 드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없으신지 통 드시질 못하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토도 있고요, 메스껍다고 계속 그러신다고 하거든요. 이때는 좀 무조건 먹는 것보다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걸 좀 추천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해 처진다 이렇게. 오염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 때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식사를 한 끼라든지 조금 건너뛰시는 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메스껍고 구토를 한다. 이 증상은 저희가 수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시고 나서 배 안에 장이 유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이 꼬이게 되면 이제 음식물을 계속 먹어도 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출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음식물이 차이고 그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구토로 이제 해소를 하게 되거든요. 수술하시고 나서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시고 이제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 있는 식단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드시던 식단 그대로, 예전에 좋아하셨던 식단 그대로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전에 그 잘못된 식습관으로
네. 이거 안 좋으셨는데요? 네, 물론 그러실 수는 있지만 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피해서 드시면 입맛을 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간이 너무 없거나 하면. 그래서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되 신선한 거 위주로 하시고요. 태비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암의 발생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 후에 건강 관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위암 치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60대 내지는 이제 더 연세 있으신 80대 어르신들이 위암을 진단받고 오시면 저희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시경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번이 나는 처음 내시경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검진만 제대로 하셔도 많이 진행되거나 수술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영양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과 식습관 개선 등으로 이 위암의 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위암은 이 주요 암종 가운데 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또 고위험군에 속한다 싶으신 분들은 이 위 내시경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수술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 네. 후의 관리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라면 오늘 보신 이 내용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암과 건강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 주셨습니다. 위장관 외과의 박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대) 중반쯤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수술을 제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손을 쓰실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다 퍼져 있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수술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런 좀 힘든 기간을 한 몇 개월 정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돼 있어서 그분이 이제 제가 회진을 갔는데 이제 제 손을 한번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좀 놓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그만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잘 나아서 가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기억에 남고 마음이 좀 더 쓰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절반이 없어진 그 영화 아시잖아요. 한번 딱 튕겨서 지금 이 시점에 위암을 가진 모든 사람이 위암만 싹 없어지고 의사 그만두면 되잖아요. 환자가 없으니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